양반가 부잣집 아들인 바보 남편, 그리고 그 바보 남편과 결혼을 한 똑똑하고 예쁜 아내. 첫날 밤부터 남편을 골방에 가두고 이것만 시키고 3년이 지나고 남편은 집을 떠나 한양길에 오르는데 남편에게 제가 무슨 일을 시켰는지 지금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시대 어느 양반가에서 일어난 기묘한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지, 그리고 진정한 해안이란 무엇인지를 일깨워주는 이야기지요. 때는 조선 중기 경상도 어느 고을에 김진사라는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제법 넓은 땅을 가진 중류 양반가였는데 김진사에게는 하나뿐인 아들이 있었더랍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문제였습니다. 20살이 넘도록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지요. 사람들이 물으면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겨우 한두 마디 더듬거리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걸음걸이도 느릿느릿, 옷 입는 것도 서툴러서 늘 옷고름이 삐뚤빼뚤했더랍니다. 김진사는 아들을 데리고 한양의 명의를 찾아다녔지만 어느 의원도 타고난 성품이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수군거렸지요. 저 양반 아들 보셨소? 글쎄 말도 제대로 못한답니다. 아이고, 그 좋은 집안에 태어나 무슨 소용입니까? 저렇게 바보 같으니. 마을 어기 정자나무 아래에서는 노인들이 한숨을 쉬며 이야기했더랍니다. 김진사의 하얀 머리카락을 보며 모두들 안타까워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김진사 부부에게도 걱정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혼사였습니다. 아들이 저 모양이니 누가 딸을 주려 하겠습니까? 여러 집안에 청혼을 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하기 일쑤였더랍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 고을에 사는 박참봉이라는 양반이 김진사를 찾아왔습니다. 박참봉에게는 하나뿐인 딸이 있었는데 소문으로 듣자니 그 딸이 예사롭지 않았더랍니다. 10살 때 천자문을 다 떼고 12살에 사서삼경을 논할 정도였다지요. 게다가 바느질, 음식 솜씨도 뛰어나고 무엇보다 사람을 보는 눈이 남달랐다고 합니다. 박참봉이 사랑채에 앉아 김진사에게 말했습니다. 김진사, 드니 그댁 도련님 혼사가 쉽지 않다던데 이 늙은이가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김진사는 반신반의하며 물었지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제 딸아이를 그댁 도련님과 혼인시키고자 합니다. 김진사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토록 똑똑하다는 박참봉의 딸을 자기 아들과 혼인시키겠다니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인가 싶었던 것이지요. 아니, 박참봉 댁의 영애가 얼마나 영특한지 소문으로 익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들은 보시다시피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인데 어찌 그런 혼담을. 박참봉은 허허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김진사, 제 딸아이가 직접 청한 일입니다. 한번 만나보고 싶다 하더군요. 며칠 후 박참봉의 딸이 김진사 댁을 찾아왔습니다. 20살간 넘은 처녀였는데 기품 있는 얼굴에 또렷한 눈빛을 가진 아가씨였더랍니다. 그녀는 사랑채에서 김진사의 아들을 만났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재촉으로 겨우 사랑채에 나왔는데 마루 끝에 앉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지요. 옷고름은 역시나 한쪽이 비뚤어져 있었고 머리카락도 삐죽삐죽 솟아 있었습니다. 처녀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실망하거나 동정 어린 눈빛을 보냈겠지만 그녀의 눈빛은 달랐더랍니다. 뭔가를 관찰하고 살피고 생각하는 눈빛이었지요. 도련님, 이 책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녀는 품에서 작은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천자문이었지요. 아들은 고개를 들지도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자, 한번 펼쳐보세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하자 아들은 느릿느릿 손을 뻗어 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첫 장을 펼쳤지요. 한참을 가만히 보더니 책을 덮었습니다. 무슨 글자가 있었는지 말씀해 보시겠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진사와 박찬봉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지켜보았지요. 그때였습니다.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천천지현왕. 더듬거리는 목소리였지만 분명한 글자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더랍니다. 아들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주홍왕 1월 영측 신수열장. 천자문 첫 구절을 단 한 번 보고 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말이지요. 처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다시 책을 펼쳐 중간 부분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들은 또다시 한참을 보더니 그 구절을 그대로 외웠더랍니다. 처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김진사에게 깊이 절했습니다. 진사님, 이 혼담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진사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요.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지만 처녀의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게 혼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친척들은 모두 모여 수군거렸지요. 아이고, 저렇게 똑똑한 색시가 바보와 살게 생겼으니 얼마나 불쌍한가. 평생 고생길이 훤하구만. 박참봉도 참. 무슨 생각으로 딸을 저리 보낸 건지. 혼례를 치르는 내내 사람들의 시선은 동정과 연민으로 가득했습니다. 신랑은 큰 절을 하는 것도 어색해서 몇 번이나 중심을 잃을 뻔했고 신부에게 인사하는 것도 한참이 걸렸더랍니다. 하지만 신부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억지 웃음 같았겠지만 그 눈빛만은 진지했지요. 초례를 치르고 첫날 밤이 되었습니다. 신랑은 신방 한쪽에 앉아 또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신부는 그에게 다가가 조용히 앉았지요. 서방님, 신랑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저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한참 후에야 신랑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지요. 신부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방님은 바보가 아니십니다. 신랑의 눈이 조금 커졌습니다. 처음으로 뭔가 반응을 보이는 것 같았지요. 낮에 천자문을 단 한 번 보고 외우셨잖아요.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서방님께는 남들이 모르는 특별한 재주가 있어요. 신부는 다시 품에서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한번 보세요. 논어였습니다. 신랑은 책을 받아들고 첫 장을 펼쳤지요. 한참을 가만히 보더니 책을 덮었습니다. 하기 싫습지. 신랑이 중얼거렸습니다. 논어의 첫 구절이었지요. 그리고 계속해서 외워나갔습니다. 한 장을 통째로 외우는 것이었습니다.
신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바보가 아니라 천재였던 것이지요. 한 번 본 것은 절대 잊지 않는 완벽한 기억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말이 느리고 행동이 굼떠서 사람들이 오해했을 뿐이었지요. 신부는 신랑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방님, 제게 3년만 시간을 주세요. 제가 서방님의 진짜 모습을 세상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신랑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느리지만 확실한 동작이었지요. 다음 날 아침, 신부는 시부모님을 찾아뵙고 한 가지 청을 올렸습니다. 어른들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3년 동안 서방님을 안채골방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혼이 난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남편을 골방에 가두겠다니? 걱정 마십시오. 저에게 생각이 있습니다. 3년 후에는 분명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시아버지 김진사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지요. 세대, 도대체 무슨 생각인가? 신부는 또렷한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3년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저를 믿어주십시오. 김진사 부부는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어제 천자문을 외우던 아들의 모습이 떠올랐지요. 뭔가 이상한 점이 있긴 했습니다. 좋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보아라. 그렇게 신랑은 안채 골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방은 햇빛이 잘 들고 조용한 곳이었지요. 신부는 방 안에 책상과 책꽂이를 들여놓았습니다. 그리고 신랑에게 엄명을 내렸더랍니다. 서방님, 지금부터 3년 동안 이 방 밖으로 나가시면 안 됩니다. 누구도 만나서는 안 되고 누구와도 말을 나눠서는 안 됩니다. 신랑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매일 책을 가져다 드릴 것입니다. 그 책들을 읽고 외우시기만 하면 됩니다. 단 한 글자도 빠뜨리지 마시고 모두 머릿속에 담으세요. 신부는 첫날 사서삼경 중 논어를 건네주었습니다. 이것부터 시작하세요.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신부가 바보 신랑을 골방에 가뒀다는 소문이었지요. 친척들이 하나둘 김진사 댁을 찾아왔습니다. 큰아버지 뻘 되는 어른이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김진사! 이게 무슨 꼴입니까? 혼인한 지 하루 만에 아들을 골방에 가둬놓다니! 새댁이 성질이 고약한 게 분명하오! 또 다른 친척이 거들었지요. 그러게 말입니다. 아무리 바보라지만 저렇게 홀대하면 어쩝니까? 차라리 혼인을 파하는 게 낫지 않겠소? 김진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새댁이 무슨 생각이 있다고 했소. 무슨 생각이요? 바보를 더 바보로 만들 생각 말고 무슨 생각이 있겠소? 친척들은 울분을 터뜨렸지만 김진사는 꿋꿋이 버텼습니다. 어쩐지 며느리를 믿고 싶었던 것이지요.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더 심했습니다. 저 새댁이 미쳤나 봐. 남편을 골방에 처박아 놓다니. 아이고, 그 불쌍한 도련님 바보인 것도 서러운데 저런 독한 마누라를 만나다니. 어떤 이는 동정 어린 눈빛으로, 어떤 이는 비웃는 표정으로 김진사 댁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신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골방 문을 열고 들어가 신랑에게 새 책을 건넸지요. 첫 달에는 논어와 맹자를 건넸습니다. 신랑은 매일 그 책들을 읽고 또 읽었지요. 한 번 본 것은 완벽하게 외워졌습니다. 둘째 달에는 중용과 대학을 건넸습니다.
신랑의 머릿속에는 사서가 모두 들어갔지요. 셋째 달부터는 삼경이 시작되었습니다. 시경, 서경, 역경. 방대한 양이었지만 신랑은 하나도 빠짐없이 외웠더랍니다. 신부는 가끔 시험을 했습니다. 서방님, 논어 제3편 8장을 외워보세요. 신랑은 잠시 생각하더니 정확하게 외웠습니다. 한 글자도 틀리지 않았지요. 맹자 제2편 4장은요? 역시 완벽했습니다. 신부는 감탄했습니다. 이런 기억력은 타고난 천재가 아니면 불가능했지요. 세상 사람들이 바보라고 무시했던 이 사람이 실은 세상에 둘도 없는 재능을 가졌다는 것을 그녀는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주변의 압박은 심해졌습니다. 1년이 지나자 친척들이 다시 몰려왔습니다. 김진사, 이제 그만하시오. 1년 동안 골방에 처박혀 있으니 그나마 있던 정신도 더 나빠질 것 아니오. 세댁도 너무하지 않소. 저렇게 해서 뭘 어쩌겠다는 건지. 신부는 친척들 앞에 나와 공손히 절했습니다. 어르신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아직 2년이 더 남았습니다. 부디 기다려 주십시오. 2년을 더? 이런 미친! 한 친척이 벌떡 일어났지만 김진사가 말렸지요. 제발 좀 참아주시오. 내 며느리를 믿어보고 싶소. 신부는 김진사 부부에게 깊이 절했습니다. 믿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웠던 것이지요. 2년째가 되자 신부는 역사서를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사기, 한서, 자치통감. 방대한 역사가 신랑의 머릿속에 차곡차곡 쌓여갔지요. 신부는 일부러 밖에서 더 바보처럼 행동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혹시라도 누가 방문하더라도 절대 대답하지 마세요. 그냥 멍하니 있기만 하세요. 가끔 친척이 골방 문 밖에서 소리쳤습니다. 도련님, 거기 계시오? 대답 좀 해보시오. 신랑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신부의 말대로 가만히 앉아 책만 보고 있었지요. 친척은 한숨을 쉬며 돌아갔습니다. 아이고, 저것 봐. 이제는 말도 안 하잖아. 완전히 폐인이 되고 말았어. 신부는 그런 소문이 도는 것을 오히려 반겼습니다. 3년 후에 반전을 더 극적으로 만들 수 있었으니까요. 3년째가 되었습니다. 신부는 이제 정치론과 병법서, 그리고 시문을 건네기 시작했지요. 서방님,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것들까지 외우시면 됩니다. 신랑은 고개를 끄덕이며 책을 받았습니다. 3년 동안 말은 여전히 느렸지만 그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책을 읽을 때마다 반짝이는 지성의 빛이 느껴졌지요. 신부는 가끔 밤에 골방에 들어가 신랑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외운 것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이 뭔가요? 신랑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맹자 가로되 하늘이 사람에게 큰 임무를 내리려 할 때 말은 여전히 더듬었지만 그 내용만큼은 완벽했습니다. 신부는 미소 지었습니다. 맞아요. 하늘이 큰 일을 맡기려 할 때 반드시 그 마음을 괴롭게 하고 금고를 수고롭게 한다라 서방님. 이 3년이 바로 그런 시간이었어요. 드디어 3년이 되는 해봄, 과거 시험이 열린다는 방이 붙었습니다. 신부는 골방으로 들어가 신랑에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이제 때가 왔습니다. 과거 시험을 보러 가셔야 합니다. 신랑은 놀란 눈으로 신부를 바라보았습니다. 3년 만에 방 밖으로 나간다는 말이었으니까요.
걱정 마세요. 서방님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3년 동안 외운 것들이 모두 서방님의 무기입니다. 신부는 신랑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3년 만에 밖으로 나온 신랑은 햇빛에 눈을 찡그렸지요. 오랜만에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자, 씻고 옷을 갈아입으세요. 신부는 정성스럽게 신랑을 씻기고 말끔한 유생복을 입혔습니다. 머리를 빗겨주고 갓을 씌워주었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깨끗하게 단장한 신랑의 모습이 전과는 완전히 달랐던 것이지요. 3년간 책만 읽어서인지 눈빛이 깊어 보였고 자세도 꼿꼿했습니다. 신부는 마지막으로 신랑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서방님, 시험장에 가시면 문제를 먼저 읽으세요. 그리고 3년간 외운 것들 중에서 가장 적합한 답을 떠올리세요. 그것을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한 글자도 빠뜨리지 마시고 한 글자도 더하지 마세요. 신랑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서방님께는 시간이 충분합니다. 머릿속에 모든 답이 들어있으니까요. 믿습니다. 신랑이 처음으로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비록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지요. 신부는 눈물을 글썽이며 웃었습니다. 서방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세상에 보여주세요. 진짜 당신이 누구인지. 신랑은 집을 나서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친척들은 모두 나와서 구경했지요. 저것 봐. 3년 만에 나오는구만. 아이고, 얼굴이 창백해져서는 골방에서 3년을 있었으니 당연하지. 과거를 본다고? 허허, 웃기는 일도 다 있구만. 바보가 무슨 과거를. 신랑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한양까지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여전히 굼뜬 바보였지요. 한양에 도착한 신랑은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수백 명의 유생들이 앉아 있었고 시관들이 엄숙한 표정으로 감독하고 있었지요. 문제지가 나왔습니다. 대책문이었습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근본은 무엇인가라는 주제였지요. 신랑은 문제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읽어내려갔습니다. 다른 유생들은 벌써 붓을 들어 쓰기 시작했지만 신랑은 여전히 가만히 앉아 생각하고 있었지요. 시관 하나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저 유생은 왜 쓰질 않는가? 한참이 지나서야 신랑이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먹을 갈기 시작했지요. 붓을 든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3년간 외운 모든 지식이 신랑의 머릿속에서 정확한 위치를 찾아갔던 것이지요. 맹자의 인정, 논어의 덕치, 대학의 수기치인, 모든 개념이 물 흐르듯 연결되었습니다. 신랑의 붓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무릇 백성을 다스림에는 덕으로서 해야 하나니 글씨는 여전히 느렸지만 한 획 한 획이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심상치 않았지요. 사서삼경의 핵심 구절들이 완벽하게 인용되었고 역사의 사례들이 적절하게 배치되었으며 논리는 물 흐르듯 이어졌습니다. 시관들이 하나둘 신랑의 답안지를 엿보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뭔가? 저 유생, 보통이 아니군. 신랑은 쉬지 않고 썼습니다. 3년간 머릿속에 쌓아둔 모든 것을 쏟아냈지요. 맹자의 구절을 인용하고 한나라의 사례를 들고 당나라의 정치를 비교하며 최종적으로 조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신랑은 붓을 놓았습니다. 완벽한 답안이었지요. 시험이 끝나고 채점이 시작되었습니다. 시관들은 신랑의 답안을 보고 감탄을 금치 못했더랍니다. 이런 완벽한 답안은 처음 봅니다. 인용이 정확하고 논리가 완벽하며 문장이 유려하니 이건 대단한 실력입니다. 게다가 역사적 사례까지 풍부하게 들었군요. 이 유생, 보통 실력이 아닙니다. 최종 시험관이 답안을 검토했습니다. 한참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지요. 장원감입니다.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며칠 후 방이 붙었습니다. 장원급 제자의 이름이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지요. 신랑의 이름이었습니다. 소식은 바람처럼 고향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진사 댁에 급히 전령이 도착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아니, 경사입니다. 도련님께서 장원급제 하셨답니다. 김진사는 너무 놀라 주저앉을 뻔했지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우리 아들이 장원을? 신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님, 말씀드렸잖아요. 3년 후에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소문은 삽시간에 온 마을로 퍼졌습니다. 그 바보 같던 도련님이 장원급제를 했다는 것이지요. 친척들이 황급히 김진사 댁으로 몰려왔습니다. 얼굴에는 놀람과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지요. 이게 어찌 된 일이오? 바보가 어떻게 장원을? 3년 동안 골방에 처박혀 있더니 갑자기 장원이라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요? 신부가 사랑채로 나왔습니다. 친척들 앞에 똑바로 서서 또렷하게 말했지요. 어르신들, 우리 서방님은 단 한 번도 바보였던 적이 없습니다. 친척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무슨 소리요? 그럼 그동안 우리가 본 건 뭐란 말이오? 신부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서방님께는 특별한 재능이 있습니다. 한 번 본 것은 절대 잊지 않는 완벽한 기억력이지요. 다만 말이 느리고 행동이 굼떠서 여러분이 오해하신 것뿐입니다. 그게 사실이오? 혼례 첫날 밤 저는 서방님이 천자문을 한 번 보고 통째로 외우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 깨달았지요. 이분은 천재라고. 친척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골방에 네, 3년 동안 사서상경, 역사서, 정치론, 병법서, 시문과거에 필요한 모든 책을 외우게 했습니다. 서방님은 그 모든 것을 한 글자도 빠짐없이 기억하셨지요. 그럼 우리가 저 아이를 바보라고 한 건 신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여러분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셨습니다. 말이 느리다고, 행동이 굼뜨다고 해서 바보라고 단정하셨지요. 하지만 진짜 능력은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친척들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부끄러움과 미안함이 뒤섞인 표정이었지요. 우리가 잘못 바꾸려 정말 미안하오. 세댁, 신부는 공손히 절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서방님의 진짜 모습을 아셨으니 앞으로는 응원해 주십시오. 며칠 후 신랑이 한양에서 돌아왔습니다. 장원급제의 영예를 안고 말이지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환영했습니다. 그 바보라고 무시하던 도련님이 이제는 장원급제한 귀한 몸이 된 것이지요. 신랑은 여전히 말이 느렸지만 그의 눈빛은 자신감으로 빛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짧은 인사였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지요. 신랑은 신부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나를 믿어줘서 고맙소. 신부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서방님의 재능을 발견한 건 제 행운이었어요. 그 재능을 꽃 피운 건 서방님의 노력이고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3년간의 인내와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지요. 그 후 신랑은 벼슬길에 나아가 승승장구했습니다. 완벽한 기억력으로 모든 법령과 역사를 꿰뚫고 있었으니 왕께서도 크게 신임하셨지요. 얼마 후에는 정승의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그 바보라던 도련님이 말이지요. 신부는 현명한 내조의 상징으로 온 나라에 이름이 알려졌습니다. 사람의 진가를 알아보는 해안, 그것을 키워주는 인내, 그리고 끝까지 믿어주는 믿음. 이 모든 것을 갖춘 여인이었던 것이지요. 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짜 능력이란 무엇일까요?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일까요? 아니면 속에 감춰진 진주 같은 재능일까요? 그 신랑은 타고난 천재였지만 말이 느리고 행동이 굼뜨다는 이유로 모두에게 바보 취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는 달랐지요. 겉모습이 아닌 본질을 봤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웃을 때도, 친척들이 압박할 때도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묵묵히 남편을 가르치고 기다리고 믿어주었지요. 그리고 마침내 그 믿음은 장원급제라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전해주는 교훈은 이것이 아닐까 합니다. 첫째,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 진짜 보물은 때로 투박한 껍질 속에 숨어 있는 법이니까요. 둘째, 진가를 알아보는 해안을 가져라. 모두가 무시할 때 진주를 발견하는 눈, 그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셋째, 재능은 기다림과 노력으로 꽃핀다. 3년간의 인내가 없었다면 그 천재성도 세상에 드러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정한 사랑은 상대의 가능성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신부는 신랑의 현재가 아닌 미래를 보았고 그 미래를 현실로 만들어 주었지요. 여러분도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시 겉모습만 보고 무시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혹시 그 안에 숨어 있는 보석 같은 재능을 놓치고 있진 않습니까? 바보 남편을 정승으로 만든 건 마법이 아니었습니다. 해안과 인내, 그리고 믿음이었지요. 이것이 바로 황골탈태, 뼈를 바꾸고 태를 바꾼다는 뜻입니다. 겉모습은 그대로였지만 안의 본질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지요. 우리도 그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도 내 곁의 사람에게도 말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곁에도 그런 숨은 보석이 있지 않을까요?